안녕하세요. 미시경제학 수강생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제가 이제 이 수업을 이 다른 수업들을 듣기 위해서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주로 이제 효용 극대화 그리고 뭐 균형 개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부터는 이제 미시경제학 교과서를 따라가면서 그냥 진도를 쭉 나가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처음에 보통 미시경제학 교과서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공급과 수요 모형, 가장 간단한 공급과 수요 모형 해가지고 거기서 무슨 소비자 잉여가 어떻고 뭐 생산자 잉여가 어떻고 그런 얘기들 나오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시간 주로 이제 뭐 경제 원론이나 뭐 그런 경제학 입문 그런 시간에 그런 수업에서 이제 들으셨을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반복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데서도 뭐 무슨 뉴스라든지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듣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반복하고 강조하고 싶지 않고, 바로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오는 소비자 행동 이론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행동 이론은 간단하게 이제 합리적 소비자라면은 어떤 식으로 가격이나 뭐 소득 변화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자신의 소비 선택을 바꾸는지, 그거에 대한 그런 모형을 살펴보는 것인데, 이 부분을 보통 굉장히 자세히 살펴보죠. 미시경제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제 소비자 행동 이론이고, 저도 이제 학부 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이제 항상 미시경제학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 무차별 곡선이 어떻고 뭐 예산제약식 해가지고 무슨 가격 효과는 소득 효과, 대체 효과로 나뉘고, 딱 그 부분만 생각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보통 공급과 수요 얘기를 한 다음에 바로 나오는 내용이고, 그리고 보통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은 앞부분만 보통 기억에 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미시경제학 하면 떠오르는 것이 딱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뭐 이 부분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뭐 이렇게 반복을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미시경제학 시간이 아니면은 이 부분을 자세히 들을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 모형, 소비자 행동 이론 모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간에 걸쳐서 처음에 무차별 곡선, 그 다음에 이제 제약 조건이 있을 때 어떻게 극대화 문제 푸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가격 효과를 소득 효과, 대체 효과로 나누는, 그렇게 해서 이제 3시간에 걸쳐서 이제 소비자 행동 이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 잠깐 리뷰하고 그거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좀 너무 패시미스틱한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수업을 끝까지 열심히 듣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꼭 알아뒀으면 좋겠는 내용들을 먼저 이렇게 딱 정리를 했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 단락이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리뷰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은 뭐라 그랬죠? 선택에 관한 학문이다. 특히 이제 미시경제학이 다른 경제학 과목들 듣기 전에 먼저 들어야 되는 과목이고, 그리고 뭐 경영학과라든지 그런 데서도 많이 미시경제학 수업은 꼭 듣도록 되어 있죠. 그게 이제 다 선택에 관한 학문이기 때문에 특히 미시경제는 이제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것에 대한 특히 이제 뭐 효용 극대화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경제학 과목들 혹은 뭐 경영학, 심지어 정치학이나 그런 분야의 어떤 기초가 되는 그런 학문이에요. 그런 분야예요. 그래서 미시경제학은 이제 선택에 대한 그런 연구들, 그런 모형들을 우리가 계속 보는 그런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경제학 모형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보면 좀 중언부언 말을 많이 했는데, 거기서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발생하지 않은 일.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 다 관찰하고, 그리고 뭐 소설 같은 거 읽어봐도 어떤 일들이 쭉 발생을 하죠. 근데 경제학 모형이 그런 것들이랑 다른 것은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발생한 일은 왜 발생했으며 발생하지 않은 일은 왜 발생하지 않았는지, 그러면은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뭐 가격이 올랐다면 어땠을까? 뭐 이민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할까? 뭐 어떤 정책,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쓰면은 그 효과가 어떨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되죠. 그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이지만 이제 우리가 이 모형을
엄밀하게 잘 세웠다면은 그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들, 특히 어떤 정책 효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를 포함한 보다 완전한 그림을 그리고 나서야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의미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경제학 모형에 의존해서 항상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활용해 가지고 어떤 답을 내린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경제학 모형에서 제가 또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사회 현상과 어떤 사람들의 행위 그런 것들을 그 의도로 파악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추구한다. 뭐 보통 더 행복하게 살고 싶다든지 더 뭐 어떤 만족을 누리고 싶다든지 그런 것들이죠. 그런 목적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가정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행동을 기술하기 위해서 수학적으로는 어떤 최적화라는 어떤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모형을 구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강조했던 부분은 이제 효용 극대화라고 하는데 여기서 효용은 이제 어떤 의사결정 효용이다. 이게 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효용에는 세 가지 개념, 적어도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효용이 적어도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의사결정 효용이었고 하나는 경험된 효용이라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어떤 신경학적 효용이라는 것도 있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효용 개념은 이제 의사결정 효용이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제 단순히 그냥 모든 것이 완벽한 정보를 그러니까 이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는 뭐 그냥 효용 극대화 그 문제만 생각을 하면 됐을 텐데 이제 불확실성도 있고 어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좀 약간 변형된 효용 개념들을 사용을 했었죠. 뭐 기대 효용이라든지 뭐 expected utility라 그러죠. 뭐 할인된 효용이라 그러든지 discounted utility라 그러는데 그런 개념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의사결정 문제를 고려할 수 있었죠. 그런 수업들 제가 다 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균형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균형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경제학에서 균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 모형의 예측의 다른 말이에요. 모형의 예측을 우리는 균형이라고 하는데 왜 그걸 하필 균형이라고 하냐면은 그 상태는 우리가 안정된 상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고 그 상태에서는 아무도 자신의 선택을 바꿀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정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관찰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고 그런 관찰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우리는 모형의 예측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간단하게 균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 제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부터 이제 다시 합리적 소비자 이 경제학 교과서 미시경제학 교과서 보면은 거의 제일 앞에 나오는 이 합리적 소비자 모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제학은 선택에 관한 학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비자 선택에 대해서 우린 기본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현실의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하는가? 요거는 실증적인 질문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최선인가? 요건 좀 규범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경우에든 우리는 꼭 어떤 모형을 어떤 걸 먼저 고려를 해야 되냐면은 합리적 소비자라면 어떻게 선택하는가를 고려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합리적 소비자라는 거는 물론 현실에서는 뭐 비합리적 소비자들 많이 있죠. 뭐 현실에서는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합리적인 소비자를 고려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합리적 소비자가 일종의 벤치마크가 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현실의 소비자가 완전히 합리적이진 않고 그냥 랜덤하게 뭐 실수를 한다고 해보죠. 우리가 완전히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딱 계산을 해서 나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은 바로 이런 소비 선택이다. 딱 집어가지고 그걸 딱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냥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막 실수를 해요. 이렇게 저렇게 실수를 하다가 어느 정도 그냥 시간이 지나면은 그럭저럭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이게 정말 랜덤이라면은 합리적인 소비점이 있을 텐데 그 주변에서 맴돌 거예요. 그렇겠죠. 뭔가 실수를 하더라도 뭐 엄청나게 큰 실수, 엄청나게 막 이 자신의 효용을 떨어뜨리는 그런 선택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효용을 어느 정도 극대화하는 그 선택 주변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리적 소비자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알면은 대강 이 현실의 소비자들도 어떤 선택을 할지 대강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보통 요새 뭐 행동경제학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행동경제학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어떤 심리학적인 어떤
바이어스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선택에 어떤 편향이 있어가지고 그냥 합리적 소비자가 선택하는 거랑 어떤 그 선택이 체계적으로 다르다고 해보죠. 그냥 랜덤하게 다른 게 아니라 합리적 소비자가 선택하는 게 있고 그거로부터 랜덤하게 벗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체계적인 방식으로 벗어난다고 해보죠. 그게 이제 행동경제학에서 보통 많이 얘기하는 거죠. 그냥 랜덤하게 벗어나는 거면은 별 우리가 합리적 소비자 모형을 굳이 수정하고 이럴 이유가 별로 없는데 행동경제학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보통 이 선택이 그냥 랜덤하게 벗어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어떤 일정 방향성을 띠고 벗어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합리적 소비자의 선택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 지금 행동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것들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다시 잘 생각해 보면은 합리적 소비자의 선택으로부터 체계적으로 벗어난다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먼저 합리적 소비자가 어떻게 선택할지 알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행동경제학이나 어떤 심리학적으로 뭔가 좀 더 리치한 그런 모형들, 그런 어떤 사람들의 행동 패턴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싶어도 먼저 그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비교 대상이 필요해요. 벤치마크가 필요해요. 그게 합리적 소비자가 합리적 소비자 모형이 그거를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 소비자 모형은 우리가 어떤 실증적인 연구를 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그 벤치마크가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합리적 소비자 모형을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이 있었죠.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최선인가?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바로 직접적인 대답을 주는 거죠. 합리적 소비자는 그 정의상 이제 제일 좋은 선택을, 제일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냐, 뭐 그런 질문이 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답을 주기도 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합리적 소비자에 대해서 너무 강한 인상을 받을 수 있는데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합리적 소비자는 사실 그렇게 강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 두 번째 질문, 이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최선인가? 요거에 대해서는 아주 직접적인 대답은 우리는 얻을 수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 경제학은 선호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선호,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그거는 어떤 주어진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과를 좋아해야 하는지, 배를 좋아해야 하는지 이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사과를 좋아하고 배를 좋아하고 그거는 주어진 거예요. 그냥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만약에 사과를 얼만큼 좋아하고 배를 얼만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과 가격이 어떻게 바뀌었을 때 뭐 사과를 얼만큼 더 사든지 뭐 배를 얼만큼 더 사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어떤 되게 브로드한 가이드라인만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합리적 소비자 모형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 합리적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좁은 선택 집합, 굉장히 뚜렷한 굉장히 좁은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 합리적 소비자는 굉장히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합리적 소비자는 굉장히 그냥 추상적이고 좀 넓은 이렇게 우리가 보통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지난 시간도 계속 비슷한 예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벼락치기 공부 같은 거, 벼락치기 공부 같은 거 하면은 여러분들 내가 합리적이었으면 미리미리 공부했을 텐데 내가 비합리적이어서 벼락치기 공부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모형도 합리적인 어떤 의사결정자의 모형이었고 합리적인 사람도 벼락치기를 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어요. 주어진 조건에 따라 자신의 선호에 따라서 자신이 현재를 굉장히 즐기고 미래보다 현재를 굉장히 즐기는 그런 사람이라면 벼락치기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냥 당장 지금 공부하는 것보다 지금 좀 즐기고 좋은 시간 보내고 최대한 안 좋은 것들은 미래로 미루고 그런 것들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합리적이라는 말을 우리는 좀 더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합리적 소비자란 무엇이냐 생각을 해보면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말하자면 일관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일관되게만 행동하면은 그걸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완전 그냥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미쳤어요. 그냥 희한한 행동들을 막 해요.
그런 사람도 일관되기만 하다면, 일관되게 미쳤다면 그 사람도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굉장히 싫어하는 어떤 혐오식품이 있다고 해보자. 혐오식품이 있는데 그 혐오식품을 먹는 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정말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그걸 먹음으로써 어떤 괴로움을 느끼고 그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일관되게 그 혐오식품을 먹는다든지 뭐 그렇게 한다면 뭔가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걸 일관되게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경제학은 그 사람을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요 네 가지 가정을 이 합리적 소비자의 네 가지 특성, 네 가지 가정을 하나하나 말씀해 드릴게요. 첫 번째, 완비성이에요. 완비성은 이제 영어로는 completeness라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애매모호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건 있을 수 있는데 잘 모르겠다 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현실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현실에서는 현실에서 사람들이 애매모호하고 잘 모르는 게 많아요. 물론 그렇죠. 근데 이 가정 자체는 그렇게 심각한 가정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즉시 뭐 맥도날드가 좋냐, 뭐 버거킹이 좋냐 했을 때 즉시 대답을 못 하더라도 뭐 이것저것 따져보면은 결국은 이 사람이 뭐가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최대한 질문이 구체적이라면. 현실에서도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충분한 경험을 했고 판단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대부분 뭐가 좋다라는 뭐 아니면 둘 다 똑같다 그런 얘기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완비성이라는 얘기는 두 가지 대안이 주어지면 항상 순위를 매길 수 있다. 이런 가정은 사실은 그렇게 심각하게 비현실적인 가정은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다다익선. 요거는 이제 the more is better인데 이 좀 더 경제학적으로 전문 용어로는 local non-satiation이라고 하는데 뭐 그거는 말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다다익선이라고 할게요.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이 재화를 더 적게 소비하는 것보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소위 혐오제라는 것들이 있어요. 혐오제라는 거는 뭐 그걸 하면은 더 안 좋아지는 거, 더 많을수록 안 좋아지는 그런 것들이 있죠. 뭐 공해라든지 뭐 소음, 뭐 아무튼 공해류가 이제 다 이 혐오제인데 그런 게 아니라면 일반적인 재화, 보통 우리가 뭐 정상제, 뭐 정상제라는 건 좀 더 내로한 개념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보통의 재화라면은 재화 서비스라면은 그걸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이 더 적게 소비하는 것보다 좋겠죠. 심지어는 이제 근데 요 과정 자체는 현실에서는 약간 안 맞는 부분들이 생기긴 해요. 예를 들어서 밥을 무조건 많이 먹는 게 더 좋지는 않잖아요. 어느 정도 더 많이 먹으면 이제 토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요게 어느 정도 안 맞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 거라고요. 이 지금 요 모형으로 우리가 묘사하고 싶은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 상황은 어떤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하는 상황이고 그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하는 상황 그 하에서는 이 다다익선이 성립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돈을 더 주고서라도 밥이나 고기나 이런 걸 더 먹고 굳이 더 토하고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건 트레이드오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기만 하면은 무조건 더 안 좋아지는 거. 돈도 내고 토하니까 더 괴롭고 이거는 무조건 하면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하지 않는 거고 그런 상황은 우리가 고려할 필요조차 없어요. 우리가 고려하는 상황은 어떤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이라고 할 때 그 선택은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하는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이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하지 않는 선택은 그냥 선택도 아니에요. 그냥 굳이 돈 내고 토하고 이런 짓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고려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하는 상황에서는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면은 적게 소비하는 것보다 보통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트레이드오프는 보통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기 위해서는 뭐 돈을 더 내야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재화를 소비하는 걸 뭐 포기해야 된다든지 그런 식의 트레이드오프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딱 그런 상황에서는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이 특정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이 적게 소비하는 것보다 좋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행성, 이제 영어로는 transitivity라 그러는데
이게 말하자면 일관성이에요. 이 사람들의 선호가 일관된데 어떤 식으로 일관되냐면은 A를 B보다 좋아하고 B를 C보다 좋아한다면 A를 C보다 좋아하는 거예요. 요 좋아한다는 게 항상 이제 어떤 강한 관계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A를 B와 같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정도로 좋아하고, B를 C와 같은 정도로 좋아한다면 A를 C와 같은 정도로 좋아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좋아한다는 거는 그냥 좋거나 같다 뭐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이행성이라는 거는 어떤 일관성, 선택의 어떤 일관성, 이 선호의 어떤 일관성이 있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완비성, 다다익선, 이행성,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은 보통 우리가 합리적 소비자라고 해요.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가정을 하고 앞으로 얘기를 계속 진행을 할 텐데, 이 민감도가 감소한다. 어떤 재화 소비에 대해서 민감도가 감소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민감도라는 건 말하자면은 뭐 불빛이 있을 때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가면은 굉장히 작은 불빛에도 민감하지만, 이미 밝은 곳에서 그 밝기가 조금 더 높아졌을 때는 뭐 우리는 별로 그 밝기 차이를 잘 못 느끼죠. 이런 종류의 민감도예요. 그래서 재화를 소비를 할 때도 쫄쫄 굶다가 밥 한 숟갈 먹으면 너무 맛있는데, 이미 배부른 상태에서 밥 한 숟갈 더 먹었을 때는 그때는 별로 그렇게 엄청 맛있게 느끼지 않는 거죠. 이런 거 이제 보통 우리가 한계 효용이 감소한다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긴 해요. 이 정확한 표현은 이제 어떤 특정 재화를 더 많이 갖게 될수록 그 재화를 더 얻기 위해 포기할 용의가 있는 다른 재화의 양이 줄어든다.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요 의미가 한계 효용이 감소한다라는 것과 비슷한 얘기이긴 한데, 정확히 표현하면은 우리는 항상 어떤 재화에 대한 효용이라든지 재화에 대한 선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재화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좀 길게 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특정 재화를 더 많이 갖게 될수록 그 재화를 더 얻기 위해 포기할 용의가 있는 다른 재화의 양이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완비성, 다다익선, 이행성 요 세 가지를 만족하는 소비자를 이제 합리적 소비자라고 하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소비에 대해서는 합리적 소비자를 가정을 하는 것이 아주 이상한 가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생에 한 번 있는 그런 선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실수도 많이 할 수 있고, 비합리적인 선택, 이상한 선택, 멍청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반복되는 선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합리적인 소비에 가까운 소비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다가 한 번 있는 그런 소비보다는 반복된 소비에서 우리는 좀 더 합리적 소비자, 합리적으로 행동을 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합리적 소비자 모형은 어디에 적용했을 때 더 잘 맞는지 우리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 합리적 소비자 모형을 볼 건데, 합리적 소비자라는 거는 완비성, 다다익선, 이행성, 거기에 더해서 민감도 감소, 요런 선호를 갖는 그런 소비자를 우리는 합리적 소비자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합리적 소비자에 대해서, 합리적 소비자 모형을 우리가 고려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은, 결국 그 사람의 행동을 볼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드러날 거냐면은 소비 패턴, 소비 선택, 그걸로 이제 드러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마 효용 극대화 문제, 그리고 효용과 수요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때 요 얘기를 한번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볼게요. 이제 경제학, 이 미시경제학 요 합리적 소비자 모형에서 기본적으로 이 선호와 효용과 행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요. 요 사이의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되게 비슷한 개념을, 비슷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 선호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A를 B보다 좋아한다, 이런 게 이제 선호예요. 그래서 뭐를 좋아하는, 그거가 우리의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선택이나 어떤 행동 같은 걸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그 사람의 선호나 어떤 의도를 통해서 그 행동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 선호라는 거는 이런 거죠. A를 B보다 좋아한다. 근데 그게 이제 행위로 나타나는 거는 A와 B가 주어져 있을 때 이제 A를 선택하는 그런 게 이제 행위로 나타나는 거겠죠.
요게 선호랑 행위만 가지고도 우리는 경제학적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굳이 효용이라는 개념도 추가해서 요걸 좀 더 이 경제학적인 언어라든지 경제학적인 분석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효용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이 많은 모형에서 꼭 필요하진 않은 걸 수도 있어요. 이 선호로부터 행위를 대부분 많이 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효용을 얘기를 하면은 이 우리의 이 어휘나 이 보캐블러리나 아니면은 우리의 이 모형 분석이나 이해가 훨씬 더 풍부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이제 효용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하긴 하죠. 그럼 효용으로는 어떤 식으로 A를 B보다 좋아한다는 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은, 어떤 효용 함수가 있어서 A를 선택했을 때 그 효용과 B를 선택했을 때 효용을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 UA가 UB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더 비슷한 정보를, 정확히 동일한 정보는 아니지만 거의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선호에 대한 어떤 가정을 하고서 그거로부터 우리가 효용 함수를 도출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효용 함수로부터 우리는 또 그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어서 이제 어떤 행위가 나타나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그래서 뭘 하고 싶으냐면은 수요 함수를 도출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수요 함수란 뭐다? 그냥 가격이 주어졌을 때 얼만큼 그 재화를 수요할지 그 스케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시간에는 어떤 식으로 좀 더 간명하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효용 극대화의 솔루션, 효용 극대화 문제의 솔루션, 효용 극대화 문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행동 패턴, 좀 더 정확히는 어떤 주어진 제약하에서 합리적 소비자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택할 때 관찰되는 어떤 행동 패턴, 그것이 이제 수요 함수인 거죠. 그리고 이 수요 함수를 분석을 해가지고 보통 뭐 이 가격이 바뀌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경제학적인 어떤 연구였을 텐데, 그게 아마 20세기 초반이나 중반에 이제 많이 했던 연구들일 텐데, 거기서 이제 그 초기, 그러니까 20세기 초중반의 경제학자들이 많이 연구했던 내용들은 뭐 이런 거죠. 뭐 수요 법칙, low demand라는 게 있어서 수요 함수는 뭐 우하향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가격이 감소하면은 수요는 증가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거를 얘기를 하려고 뭐 가격 효과는 소득 효과, 대체 효과로 나뉜다, 막 이런 얘기들 막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우리 3시간에 걸쳐서 그런 얘기들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서 우리는 무차별 곡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무차별 곡선은 이제 선호를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이제 선호와 효용과 그 다음에 행위로 이어지는 그 단계에서 이제 가장 먼저 선호를 우리가 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그걸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선호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무차별 곡선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게 말하자면은 뭐 등고선이나 등기압선처럼 뭐 이렇게 같은 효용 수준을 나타내는, 같은 효용을 갖는 점들을 쭉 이은 그런 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등효용선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그런 선인데, 영어로 이제 indifferent curve 혹은 indifference curve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말로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이제 무차별 곡선이라는 약간 어색한 표현이 됐는데, 어쩌면은 등효용선이라는 말이 더 적절한 말일 수도 있어요. 뭐 등고선처럼. 등고선 뭔지 아시죠? 이 산 지도 같은 거 보면 산 높이에 따라서 이렇게 같은 높이인 그 위치를 이렇게 표시한 거, 그런 등고선처럼 이거는 어떤 효용 수준의 어떤 산이 있어요. 효용 수준을 나타내는 어떤 산이 있으면은 거기에 그린 등고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등효용선이 이어진 요 점들은 같은 수준의 효용을 주는 그런 점들이다.
그러면은 요 점들이란 게 지금 어디다가 지금 우리가 그 점들을 찍은 거냐면은 이제 재화 혹은 특성에 가능한 조합들이 이 그래프에 이 평면에 찍혀져 평면에 이 평면의 각각 점들은 뭘 의미하냐면은 가능한 조합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지금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요 오른쪽 그래프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어떤 집을 선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아파트라든지 뭐 그런 뭐 집을 사려고 여러분들의 선호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 X축에는 집의 면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넓으면 좋죠. 집이 넓으면은 여러분들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더 넓은 집에서 살면은 좁은 집에서 살 때보다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물론 너무 넓으면 또 거기서 또 어떤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쪽까지는 우리가 아직 안 갔어요. 그쪽은 우리가 아예 고려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무 넓어서 여러분들 현실적인 선택을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넓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이상 넓은 게 싫은 여러분들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넓은 집도 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넓은 게 싫어. 그런 상황은 보통 잘 오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보통 이 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너무 넓은 집을 사서 너무 넓어서 싫다 이런 영역까지는 보통 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있죠. 지금 이 수강생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면적은 일단 넓을수록 좋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주변 환경은 뭐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 뭐 직장이 얼마나 가까운지 뭐 주변에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공원이 있는지 뭐 편의 시설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로 어떤 주변 환경 점수를 매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주변 환경 점수가 높을수록 살기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주변 환경 점수도 높을수록 좋아요. 그러면 이제 면적이 넓은 것과 주변 환경이 좋은 것 사이에 어떤 트레이드오프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트레이드오프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골로 가면 굉장히 시골로 가면은 비교적 적은 우린 아직 돈은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꽤 넓은 집을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변 환경은 상대적으로 안 좋은 집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뭐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다. 뭐 편의시설, 뭐 마트 한번 가려 그래도 너무 한참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은 시골 사는 어떤 단점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그래서 시골을 살면은 본인 집의 면적은 넓을 수 있지만 주변 환경은 상대적으로 안 좋을 수 있고 반대로 이제 도심에 살면은 주변 환경은 상대적으로 뭐 편리하고 뭐 직장도 가까울 수도 있고 뭐 학교도 가깝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넓은 집을 고려하기가 힘들 수 있겠죠. 너무 비쌀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 각각의 점들, 이 그래프 상에 있는 이 그래프를 표현한 요 평면 상에 있는 각각의 점들은 이 모든 조합들을 다 표시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가능한 모든 조합들을 이 평면이 다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특정 조합 우리가 A를 하나 딱 찍었다고 해보죠. 그래서 주변 환경이 딱 몇 점이고 면적이 몇 제곱미터인 그런 거를 하나 딱 집었어요. A점을 하나 찍었어요. 그 다음에 A랑 같은 수준의 같은 정도로 좋은 조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는 나 좋아. 이 정도 A만큼 좋아. 뭐 그렇게 해서 쭉 찍은 점들이 B, C 뭐 이런 점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A, B, C 그런 점들을 많이 찍어서 그 점들을 쭉 연결을 한 거죠. 그게 무차별 곡선인 거예요. 그래서 재화들의 어떤 가능한 조합들의 관계인데 그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은 A 여기서 요 지금 요 그래프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요 특정 조합 A보다 좋은 조합들과 싫은 조합을 딱 나누는 그래서 요 선 위에 있는 조합들은 A와 같은 정도로 좋은 그냥 본인이 생각하기에 주관적으로 느끼기에 A와 같은 정도로 좋은 그 점들의 집합이 요 무차별 곡선이고 요 무차별 곡선은 이 A보다 좋은 조합들과 A보다 싫은 조합들로 나눠요. 그래서 요 그래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요 오른쪽 요 상단 부분에 보면은 A보다 좋은 조합들이 있죠. 말하자면 면적도 넓고 주변 환경 점수도 높은
그런 조합들이 이제 A보다 좋은 조합들일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면적도 좁고 주변 환경 점수도 안 좋은 요런 것들이 A보다 싫은 조합들이죠. 그래서 이 특정한 점을 딱 집으면 무차별 곡선을 쭉 그으면은 이제 A보다 좋은 조합들과 싫은 조합들로 이렇게 나뉜다는 거. 그리고 무차별 곡선 하나는 이제 하나의 효용 수준에 대응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무차별 곡선을 어떤 식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은 일종의 등고선 같은 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효용 수준을 나타내는 우리 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지금 요 평면 위에 지금 우리 요 평면은 2차원 평면이지만 이게 3차원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요 평면 위에 이 주변 환경과 면적을 나타내는 요 평면 위에 이 3차원으로 어떤 산이 산이 하나 쭉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그 산의 높이를 표현하는 어떤 등고선 같은 게 바로 이 무차별 곡선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무차별 곡선 일단 개념이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선호의 가정들, 선호의 특성들에 따라서 이 무차별 곡선의 특징들에 대해서 일단 하나하나 대응해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선호에 대한 가정을 할 때 완비성, 다다익선 뭐 그런 걸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의미한 바가 뭐였는지 좀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완비성, completeness는 뭐라 그랬냐면은 두 가지 대안이 있을 때 항상 어떤 대안이 좋고 안 좋고 혹은 뭐 같은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완비성이었는데 완비성이 있으면은 우리는 무차별 곡선이라는 거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완비성은 제일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떤 이런 문제를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수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다익선 부분을 보면은 다다익선이라는 거는 뭐 항상 많은 것이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이 더 적게 소비하는 것보다 좋다 이런 의미였는데 그거는 이제 무차별 곡선 세계로 오면은 무슨 의미냐면은 무차별 곡선의 두께가 0이고 그리고 더 바깥쪽으로 갈수록 이 무차별 곡선의 효용이 무차별 곡선이 표현하는 그 효용이 더 커진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 어떤 두께가 있는 무차별 곡선을 제가 그려봤어요. 그래서 이 표시된 요 하늘색 표시된 요 공간 안에는 여기에 있는 모든 조합들이 다 동일한 효용을 준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여기 색칠된 요 안에서 다 동일한 효용을 얻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지금 두 점 A와 B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지금 다다익선이 성립을 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B는 A보다 모든 면에서 다 나아요. 더 많이 소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X축으로도 더 오른쪽으로 갔고 Y축으로도 더 위로 갔어요. 그래서 B는 말하자면은 더 많이 소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차별 곡선, 이 두꺼운 이 무차별 곡선 상에 같이 위치한다는 거는 A랑 B의 효용이 같다는 거고 그 얘기는 이 다다익선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다익선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소비하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성립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무차별 곡선의 두께가 0이어야 된다는 거죠. 다다익선이 성립한다면 무차별 곡선의 두께가 0이고 이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행성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핵심적이고 문제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우리가 경제학에서 합리성이라고 얘기할 때 그때 어떤 핵심적인 개념이기도 하고요. 왜냐면은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일관성이거든요. 일관성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제학에서 합리적이라는 것은 어떤 일관성이 있다는 거고 그거의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이행성이죠. 그래서 이행성이 만족된다면 무차별 곡선은 교차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지금 교차하는 무차별 곡선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하나는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등고선 같은 거 생각을 해봐도 등고선도 절대 교차하지 않거든요.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교차하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지금 A랑 B를 비교하면은 지금 이 점선 무차별 곡선 상에 있기 때문에 A랑 B는 같은 수준의 효용을 주는 거예요.
같은 정도로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A랑 B에 대해서는 나 이 두 가지는 같은 정도로 좋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경제학 수업 많이 듣고 그런 사람들은 나는 A와 B 사이에서 무차별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어쨌든 A와 B가 같은 정도로 좋다라는 뜻이에요. 이 실선, 이 점선 위에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또한 동시에 이 B랑 C도 이 실선 무차별 곡선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같은 정도로 좋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A와 C도 이행성이 만족된다면 A와 C도 같은 정도로 좋아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그냥 모든 게 다 같은 정도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이 이행성이 제대로 성립을 하고 그리고 뭔가 어떤 거를 다른 것보다 더 좋아하고 뭐 다다익선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더 많이 소비하는 거를 더 적게 소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건데 뭐 그런 사람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무차별 곡선이 교차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는 지금 C보다 더 많이 소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교차하는 무차별 곡선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은 A와 C가 같은 정도로 좋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다다익선에 위배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차별 곡선은 교차하면 안 된다. 무차별 곡선이 교차하지 않기 위한 어떤 조건이 뭐냐면은 이행성이죠. 그게 또 일관성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했던 이 합리적 소비자의 선호의 특성 중에 마지막 이제 네 번째로 얘기했던 게 이제 민감도 감소 혹은 한계 효용 감소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무차별 곡선으로 표현했을 때 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는 요걸 표시해요. 그래서 지금 다 제가 특별한 설명 없이 이렇게 원점 방향으로 이렇게 볼록한 이쪽 방향으로 이제 볼록한 요런 무차별 곡선들을 계속 보여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것 때문에 요 가정 하에서 제가 또 더 많은 얘기들을 할 거예요. 이거는 어떤 가정이냐면은 의미가 뭐냐면은 요 Y가 지금 Y축 보세요. 요 Y가 굉장히 Y의 소비량이 많고 X의 소비량이 적은 요 A점에서는 Y의 소비량이 많고 X의 소비량이 적죠. 상대적으로. 요 상태에서는 요 한계 대체율이라는 게 말하자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인데 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라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른데 반대로 이제 요 X를 많이 소비하고 Y를 적게 소비하는 요 상태에서는 이 한계 대체율이 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요. 그래서 요 한계 대체율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이런 개념인데 같은 수준의 효용을 얻기 위해서 x의 한 단위가 증가하면 y제 몇 단위를 감소해야 되는지 그거를 표현한 게 이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고 한계 대체율이라고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이라고 해서 MRS,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MRS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냥 간단하게 무차별 곡선의 그냥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x를 한 단위 같은 수준의 효용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x제 한 단위가 증가했을 때 y제 몇 단위가 감소해야 되는지 그거가 이제 계속 변하는데 그 변하는 게 이렇게 A점에서는 이 기울기가 가파르고 B점에서는 기울기가 완만하다. 이런 게 이제 이 민감도 감소와 관련된 얘기인데 이게 민감도 감소랑 어떻게 관련이 되는 건지 좀 더 직관적인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 직관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효용 개념을 다시 들고 올 거예요. 제가 효용 개념을 왜 쓴다고 했냐면은 이 우리가 그냥 선호와 뭘 좋아하고 그리고 선택, 행위,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것만 가지고도 경제학적인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더 우리의 어휘를 늘리고 좀 더 깊은 이해를 하고 좀 더 직관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 효용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용 개념을 들고 와서 한계 대체율이라는 것을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한계 대체율 자체는 효용 개념 없이도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효용 개념을 들고 와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효용 함수를 생각을 해볼게요. 효용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u라는 효용 함수가 있는데
x제와 y제 소비에 따라서 이 효용 수준이 결정이 되는 어떤 효용 함수예요. 근데 이 좌측 좌변항에는 u upperbar, u bar라고 되어 있는 걸 표시를 했는데 요거 그냥 어떤 숫자라고 해볼게요. 요 숫자가 그냥 뭐 100이든지 1000이든지 그냥 요건 그냥 정해진 숫자고 요 오른쪽에 있는 게 함수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함수는 뭐냐면은 x를 얼만큼 소비하고 그 숫자 딱 집어넣고 y를 몇 단위 소비하고 그 숫자 딱 집어넣으면은 여기서 숫자가 통 나오는 그런 함수고 이제 요 왼쪽에는 그냥 숫자예요. 요런 걸 딱 식을 주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x를 얼만큼 소비하고 y를 얼만큼 소비했을 때 그때 이 효용 수준이 얼마더라 요거를 우리가 딱 표현을 한 거예요. 그 효용 수준이 얼마다 그 숫자로 딱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식을 요거를 어떤 한 방정식으로 보고서 이거를 우리가 전미분을 해볼게요. 전미분은 우리가 전에 계속 하던 편미분이랑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편미분은 어떤 한 변수만 바꿔보는 거고 전미분은 모든 이 방정식 체계 안에서 모든 변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미분은 그냥 다른 걸 고정해 놓고서 한 변수만 바꿨을 때 이 함수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기울기 어떤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고 일개 도함수라는 건 접선의 기울기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 전미분이라는 건 뭐냐면은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그 모든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모든 변수가 변했을 때 그 각각 변화량들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전미분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미분 왼쪽에 u 어퍼바 자체를 하나의 어떤 변수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 변수가 얼만큼 변했는지 그리고 요 u 함수가 있는데 u 펑션이 있는데 u 펑션을 x로 미분했을 때 그거를 우리가 mux라고 할게요. mux는 뭐냐면은 한계 효용, marginal utility. x를 한 단위 늘렸을 때 효용이 얼만큼 증가하는지를 표시하는 게 mux예요. 한계 효용. 제가 그 말을 이렇게 적어놨으면 좋겠지만 안 적어놨네요. 여러분들 노트에 적으시기 바래요. 요 mux는 한계 효용인데 x에 대한 한계 효용, 그러니까 x를 한 단위 더 증가했을 때 이 효용이 얼만큼 증가하는지 그걸 표현한 게 요 mux고요. 그 다음에 x가 얼만큼 변했는지 요거는 이제 우리가 미분에서 보통 체인 룰 연쇄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x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x가 얼만큼 변했는지를 표시하는 거죠. 또 y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해요. 그래서 이 y에 대해서 우변항을 y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y가 얼만큼 변했는지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보통 요렇게 하는 거를 요 효용함수가 어떤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요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우리가 전미분한다라고 해요. total differentiation이라고 하고 우리가 요거를 굳이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무차별 곡선 상에서 x와 y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싶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 상에서는 이 효용 수준은 변하지 않아요. 그게 무차별 곡선의 정의잖아요. 무차별 곡선의 정의는 같은 효용을 주는 조합들의 집합 이죠. 그래서 같은 효용을 주는 조합들을 그 점들을 쭉 연결한 게 무차별 곡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차별 곡선 상에서 우리가 어떤 이동을 한다면 그 무차별 곡선 상에서는 이 효용 수준이 바뀌지 않아요. 무차별 곡선 상에서는 효용 수준이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좌변항이 0이 됩니다. 좌변항이 0이라고 하고서 우리가 요 식을 다시 요 방정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우리가 아까 그 방정식에서 좌변항이 0이라고 하고서 그 식을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정리한 요 식을 보면은 이 왼쪽에 좌변항은 이 기울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MRS예요. 한계 대체율,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그러니까 한계 대체율이 이 왼쪽에 있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한계 효용의 비율이 돼요. 근데 이제 요걸 보면 여기는 지금 밑에 x가 있고 여기서는 위에 x가 있으니까 이게 뒤집어졌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어쨌든 요 기울기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고 그래서 기울기가 크다는 거는 marginal utility 한계 효용 x에 대한 한계 효용이 y에 대한 한계 효용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기울기가 크다는 것은 이 x에 대한 그러니까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거는
x에 대한 한계 효용이 y에 대한 한계 효용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딱 그 점에서 x제 한 단위 증가했을 때 효용 증가가 y제 한 단위 증가했을 때 효용 증가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를 더 많이 좋아하는 상태인 거죠.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거는 x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더 x에 대해서 민감하게 더 효용이 많이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이 마지널 유틸리티가 이 x에 대해서 y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기억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무차별 곡선이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이 원점에 대한 무차별 곡선을 얘기를 하다가 지금 한계 대치율, 한계 효용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지금 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무차별 곡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의미는 뭐냐면은 다름 아닌 우리가 민감도 감소라고 했을 때 그 의미와 바로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래서 어떤 특정 재화를 더 많이 갖게 될수록 그 재화를 얻기 위해 포기할 용의가 있는 다른 재화의 양은 줄어든다. 다시 얘기해서 뭐 한계 효용이 감소한다, 이런 의미랑 사실상 비슷해요. 근데 정확히는 이제 한계 효용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한계 효용의 비율이 감소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다른 뭐 경제학 원론이나 이런 데서 경제학 입문 이런 시간에서 한계 효용이 감소한다 이런 얘기 많이 했고 제가 그냥 되게 인포멀하게 민감도가 감소한다. 그래서 어떤 자극이든지 어떤 재화의 소비든지 이제 그 자극이 강해질수록 그거에 대한 민감도가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한계 효용이 감소한다는 거는 더 정확히 표현하면은 한계 효용의 비율이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점에 대한 볼록한 무차별 곡선은 그런 의미고요. 그 부분이 사실 앞으로 하는 거에, 그러니까 그 나머지 그 세 가지 가정이 있었어요. 완비성 있었고, 다다익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였죠? 이행성. 그 세 가지는 우리가 그냥 깔고 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많이 얘기하지 않을 거고, 이제 요 무차별 곡선의 모양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더 많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무차별 곡선의 모양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행동하게 되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무차별 곡선의 모양, 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요 모양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한 가지 예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막 갑자기 수식이 막 등장하니까 그냥 개념적인 얘기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수식 등장하니까 당황을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요 예는 제가 사실은 한번 보여드린 적도 있고, 뭐 이건 사과 배 해서 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도 있고, 근데 이 천천히 뜯어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갑자기 이렇게 말을 이렇게 떠듬떠듬 로봇처럼 얘기를 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저를 믿고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천천히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이 효용 함수가 있어요. 효용 함수는 x와 y의 함수예요. 그래서 x를 얼마큼 소비하고 y를 얼마큼 소비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냐고 하면은, 알파랑 베타는 얘네들은 어떤 효용의 이 사람의 성향을 표현한 어떤 파라미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향을 나타내는 어떤 숫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2랑 3, 뭐 그런 숫자가 있다고 하면은 이 3이 있는, 여기 3 베타가 3이고 알파가 2면은 뭔가 y를 조금 더 좋아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알파가 베타보다 더 크면은 x를 좀 더 좋아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근데 물론 그 소비점에 따라서 그 의미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알파가 베타보다 크면은 x를 y보다 더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로그 함수들이 있는데, 이 자연 로그는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함수예요. 왜냐하면은 미분했을 때 되게 깔끔하게 x분의 1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연 로그는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 함수인데, 어쨌든 우리 자연 로그 함수를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자연 로그 함수는 이렇게 쭉, 제가 그 불확실성 얘기할 때 한번 그림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쭉 증가하는데 그 증가세가 점점 완만해지는 그런 함수예요. 이렇게 좀 위로 볼록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수학에서는 컨케이브 펑션이라 그러죠. 이 오목함수라 그러는데, 생긴 건 이제 위로 볼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런 함수이고, 그래서 x와 y에 대해서 둘 다 그런 자연 로그 함수를 가정을 했습니다. 이런 함수가 주어졌을 때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한계 효용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고, 그리고 한계 효용의 비율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 이제 한계 효용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요거를 요 효용 함수를 x로 미분하면은 요 로그 x가, 이 자연 로그 x는 x로 미분하면은 x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알파 나누기 x 이렇게 돼요. 그냥 요 u 펑션을 x로 미분하면은 알파 나누기 x 이렇게 되고, y로 미분하면은 비슷하게 베타 나누기 y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요 함수들만 보면, 효용 함수들만 보면은, 한계 효용 함수들만 보면은 x가 증가할수록, 예를 들어서 요 mux를 보죠. 요 mux를 보면은 x가 증가할수록 한계 효용이 낮아져요. 그렇죠. 분모가 커지면은 이 전체 이 분수 자체는 작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가 커지면은 이 한계 효용은 감소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비율이에요. 이렇게 비율. 이렇게 mux랑 muy의 비율을 따졌을 때, 요 비율, 요 숫자를 보면은 x가 증가하면은 요거 전체가 감소를 하죠. 그러니까 한계 효용의 비율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계 효용의 비율이 감소한다는 거. 아시겠죠? 한계 효용의 비율이 감소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 효용이 감소한다라는 얘기,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부정확한 표현이고, 정확한 표현은 한계 효용의 비율 체감의 법칙,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v 펑션도 효용함수예요. u 펑션이랑 같이 v 펑션, 우리 효용함수 하나 더 고려하려고 v 펑션도 들고 왔는데, 요 v 펑션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어떤 겜마라는 어떤 숫자가 앞에 붙어 있고요. 겜마라는 어떤 숫자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x의 알파승 곱하기 y의 베타승,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요 함수에다가, 요 v에다가 자연 로그를 취하면은 요게 u 함수랑 똑같아져요. 물론 겜마가 붙어 있긴 하지만 겜마는 무시할 수 있고요. 어쨌든 이 v 함수를 가지고 v 함수를 이제 x로 미분을 해볼게요. x로 미분해서 한계 효용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제 mu가 이제 마지널 유틸리티라고 mu라고 썼었는데, 지금 u 대신에 우리가 v 펑션을 썼으니까 mv라고 해볼게요. mv, 요거 이게 한계 효용 함수예요. 한계 효용 함수, x에 대한 한계 효용 함수인데, 요거를 x로 미분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요거 자체는 사실 x에 대해서 감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알파가 1보다 크다면, 그래서 알파가 1보다 큰 경우를 생각해 보죠. 요 알파가 1보다 크다면 요 지금 mvx 요거 자체는 x에 대해서 증가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말이, 제가 지금 부정확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x 자체, 요 mvx 자체는 x에 대해서 증가할 수도 있어요. 알파가 1보다 크다면. 뭐 mvy도 비슷하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뭐는 감소하냐면은 요 비율은 감소해요. 그래서 지금 mvx랑 mvy의 비율을 고려해 보죠. 요 비율을 고려하면은 위에서 봤던 거랑 정확히 동일한 식이 돼요. 그쵸? 이 알파 나누기 베타가 있고, 그 다음에 y 나누기 x가 있어요. 그래서 알파 나누기 베타가 있고 y 나누기 x, 그래서 정확히 동일한 식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x가 증가할수록 요 비율은 감소하게 돼 있죠. 그래서 한계 효용이라고 했을 때 그 효용 요 자체는 뭐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막 다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한계 효용의 비율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해서 뭐 더 많이 소비할수록 뭐 그거에 대한 거기서 얻는 추가적인 효용은 감소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간단하게 이해할 땐 좋긴 하지만, 더 정확하게 엄밀하게 생각했을 때 효용이라는 거는 엄밀하게 기수적 개념이 아니라 서수적 개념이기 때문에, 기수적, 서수적, 그 제가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제 기수적이라는 거는 그 숫자 자체가 중요한 거고 그 absolute value 자체가 중요한 거고 서수적이라는 거는 순서만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효용이라는 거는 순서가 중요한 거지 그 absolute value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 효용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별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다만 한계 효용 비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할수록 그 재화를 추가로 얻기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다른 재화의 양은 줄어든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일단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체재와 보완재 얘기까지 하고 간단히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요런 재화의 어떤 카테고리들을 이렇게 나누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대체재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펩시콜라랑 뭐 코카콜라 같은 게 이제 대체재죠. 그래서 뭐 비슷하고 그래서 이걸 먹느니 저걸 먹는다 하는 뭐 그런 게 이제 대체재인 거죠. 그런 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경쟁법 사례를 볼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경쟁법을 적용을 하려고 할 때 우리 경쟁법이라는 게 뭐죠? 우리 너무 앞서가는 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뭐 일상생활에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설명을 해볼게요. 경쟁법이라는 거는 현실에서 어떤 기업이 너무 많은 뭐 독점이라거나 아니면은 시장 점유율이 너무 높거나 그래가지고 사실상 독점처럼 행동을 할 때 그래서 자신의 시장 장악력이 마켓 파워 그냥 시장력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마켓 파워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 독점력을 악용할 위험이 있을 때 우리 법적으로 그 독점력을 제한하려고 하죠. 그때 그 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 이제 경쟁법이고 그 정책을 우리 경쟁 정책이라고 하는데 공정위에서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그런 경쟁법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경쟁법을 우리가 적용을 할 때 시장 획정, 마켓 데피니션이라고 하는데 이 시장 획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쟁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시장을 얼만큼 넓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경쟁이 있고 없고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정위에서 뭐 음식 배달 앱들이 뭐 합병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 배달 앱들의 합병을 허용을 할까 말까 이런 게 이제 공정위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경쟁법을 적용하는 경쟁법 이 오서리티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럴 때 이 시장 획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때 중요한 개념이 바로 대체재, 보완재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대체재는 같은 시장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대체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A 재화 대신에 B 재화를 산다. 그러니까 A 재화 가격이 올랐을 때 B 재화를 산다. 그랬을 때 B 재화가 A 재화의 대체재고 뭐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그 개념은 사실 이 어스름하게는 이해하기 쉬운데 아주 엄밀하게는 이 무차별 곡선 가지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으로 우리가 대체재 개념을 볼 때 그냥 완전 대체재의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그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콜라 500ml짜리가 있고 콜라 200ml짜리가 있을 때 그건 완전 대체재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엄밀하게 따지면은 뭐 그게 좀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게 뭐 들고 다니는 게 무게가 어떤 게 뭐 더 어떤 사람은 더 뭐 무거운 걸 좋아할 수도 있고 가벼운 걸 좋아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이게 완전 대체재라고 하면은 뭐 굳이 따지고 들어가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냥 대강 봤을 때 완전 대체재라고 해보죠. 그랬을 때 그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200ml짜리를 조금 덜 사면은 500ml짜리를 더 많이 살 수 있을 텐데 그때 효용이 이렇게 동일한 점들이 이으면은 이렇게 보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 바깥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증가하고 그런 무차별 곡선들이 이렇게 직선 형태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완전 대체재의 무차별 곡선은 두 가지 완전 대체재를 놓고 무차별 곡선을 그리면은 이와 같이 직선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완재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완전 보완재는
이 뭐 예를 들어서 왼쪽 신발과 오른쪽 신발 이런 건데 그거를 무차별 곡선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이 직각 형태로 요 점들을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왼쪽 신발과 오른쪽 신발이 다 있을 때 그때 점에서 뭐 오른쪽 신발만 늘어났다. 오른쪽 신발만 늘어났다고 해서 내 효용이 증가하지 않는 거죠. 혹은 또 왼쪽 신발만 늘어났다고 해서도 내 효용이 증가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점들이 다 같은 효용을 준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 보완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완전 보완제랑 완전 대체제의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봄에 따라서 우리가 대강 무차별 곡선의 모양을 보면은 이게 좀 대체 관계가 높은 거구나, 혹은 보완 관계가 높은 거구나,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 보완제랑 비슷하게 생긴 무차별 곡선을 봤을 때 우리는 두 재화가 서로 굉장히 보완 관계에 있구나 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완전 대체제랑, 그러니까 아까 직선 봤었죠. 그 직선 관계에 가까운 그런 무차별 곡선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 두 재화가 대체 관계에 있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보완제 개념은 또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이 보완제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수직적 기업 관계에서 보통 나타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사이다를 판매하기 위해서 냉장고가 필요하겠죠. 사이다를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가 필요할 텐데, 사이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어떤 짓들을 하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킨 사이다다, 뭐 아니면 뭐 칠성 사이다다, 그러면은 그 자기 로고가 찍힌 냉장고를 제공을 하면서 그 냉장고에는 오로지 자신이 판매하는 사이다만 넣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물론 뭐 그 안에 무슨 파절임도 넣을 수 있고 무슨 단무지도 넣을 수 있고 그렇긴 하지만, 상대 라이벌 기업의 사이다는 넣을 수 없어요. 라이벌 기업의 사이다를 넣으면 그거는 계약 위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냉장고와 사이다 사이 관계가 어떤 보완제 관계고요. 그랬을 때 그렇게 이제 기업들이 냉장고를 공급하면서 다른 라이벌 기업의 사이다는 넣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은 어떤 봉쇄 행위라고, 영어로는 foreclosure라고 하는데, 이 봉쇄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반경쟁적인 행위라고 보통 판단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판단할 때도 이제 보완제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무차별 곡선에 대한 설명 보통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으로 뭐 보완제랑 대체제 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